자, 러시아 혁명과 1차 세계대전 이후의 베르사유 체제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먼저 러시아 혁명입니다. 혁명 전의 러시아는 아직도 차르라고 하는 황제 중심의 전제 정치가 펼쳐지는 좀 후진국이었어요. 하지만 산업혁명이 늦게라도 이뤄지고 노동자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때 러일 전쟁 중이었던 러시아가 열세 전쟁에 패하면서 물가가 폭등하는 등 생활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개혁을 요구하면서 평화적으로 개혁을 요구했었는데, 여기에다가 군대가 발포를 해서 많은 사상자가 총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개혁 요구 시도에 총으로 발포해서 죽인 이 사건을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나름대로 차르도 개혁을 하려고 했었으나 1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도 독일한테 자꾸 패하면서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는데, 이때 노동자들과 병사들이 합쳐서 소비에트를 결성하게 됩니다. 이 소비에트는 어떤 대표자 회의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으로 치면 의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과 병사들을 대표로 하는 이런 모임이 이 2월 혁명을 주도하게 되는데, 이걸 계기로 황제는 쫓겨나게 되고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이때 니콜라이 2세라는 황제인데 로마노프 황제라고, 로마노프 왕조라고, 이쪽 러시아 지역의 마지막 왕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는 시민들의 바람이었던 전쟁을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두지 않습니다. 전쟁을 지속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인기 있었던 사람이 레닌인데, 레닌은 독일의 보호하에 독일에 있다가 나중에 전쟁 지속하는 것을 반발했었던 시민들의 바람에 의해서 레닌이 돌아와서 볼셰비키 중심으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10월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 혁명 결과 임시정부는 붕괴되고 소비에트가 중심이 되는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이것은 세계 최초로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선 걸로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닌, 대표적인 사회주의자이면서 1차 세계대전을 지속하는 임시정부를 붕괴시키고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정부를 수립한 사람, 레닌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역사에서는 2월 혁명, 10월 혁명 이렇게 쓰기도 하고 3월 혁명, 11월 혁명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2월과 10월은 러시아력, 러시아에서 날짜 따지는 것 기준으로 2월, 10월이라 하고, 보통적으로는 3월 혁명, 11월 혁명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교과서에 따라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기준에서 이해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3학년에서는 2월 혁명, 10월 혁명이라 부르고, 현재 2학년 교과서에서는 3월 혁명, 11월 혁명 이렇게 부르니까 이해하기 바라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러시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사회주의 국가가 들어선 거죠. 세계 최초 사회주의 정부. 자, 소련의 수립입니다. 이 레닌이 이제 권력을 잡았죠. 그래서 시민들의 바람대로 독일과 전쟁을 종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지도자인 것처럼 사회주의 개혁을 추진하는데요. 토지나 산업을 국유화하게 됩니다. 국유화란 말은 국가가 소유한다라는 거죠. 근데 국유화를 모두 하게 되면은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공동으로 노동하고 공동으로 나눠 갖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안 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접목시킨 것이 신경제정책, NEP라고도 하죠. 그래서 기존의 사회주의 정책에다가 자본주의 요소를 좀 도입을 합니다. 토지에서 예를 들면은 공동으로 노동을 하고 일정 부분만 국가에 내게 되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남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시장에 팔아도 되고 개인적으로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노력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인정하는 자본주의 요소를 접목시킨 것이 신경제 정책입니다. 그리고 코민테른이라는 것을 조직을 합니다. 코민테른은 국제 공산당 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 모스크바에 위치했었습니다. 이 사회주의의 큰 특징은 국제적으로 놉니다. 그래서 코민테른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의 공산당 조직이나 사회주의 확산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민테른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이 러시아 주변에 수많은 사회주의 국가들, 사회주의 공산당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농민과 노동자 같은 약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을 사회주의의 큰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공산당, 사회주의 확산에 지원도 했지만 구체적으로 농민과 노동자 운동에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이 인근에 많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러한 국가들끼리 묶었습니다. 이것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련 줄여서 소련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러시아의 전신이 소련이라고 부른 이유는 이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들을 여러 개 묶어서 연방으로 묶었기 때문에 소련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을 이어 스탈린이 등장을 하는데 스탈린은 독재자입니다.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숙청을 했었고 독재 체제를 강화했었고 중공업 위주의 군수공업에 힘을 기울였었고 나중에는 6.25 전쟁 때 김일성과 협조해서 남쪽으로 쳐들어 내려오는 데 기여를 했었던 스탈린은 사회주의 독재자였었죠. 자, 오른쪽에 베르사유 체제입니다. 베르사유 체제는 한마디로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를 베르사유의 체제라고 합니다.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립니다. 강화회의라는 것은 전쟁 뒤처리를 위한 회의를 강화회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리 강화회의의 목적은 1차 세계대전의 전후 문제 처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미국 대통령 윌슨 대통령이 제안한 14개조에 해당하는 평화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민족 자결주의, 자결, 이건 자살한다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할 결. 그래서 그 민족의 일은 그 민족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식민지 지배국이 간섭하는 게 아니라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식민지 국가들의 어떤 자유로운 결정권, 한마디로 식민지 해방을 주장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선택적이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연합국의 식민지에는 적용되지 않고 독일 같은 패한 국가들 있죠. 패한 나라들의 식민지에만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인 민족 자결주의였었다는 거. 그래서 결과는 승전국, 연합국과 독일 사이의 조약이 체결되는데 이 조약을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베르사유 조약의 본문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독일은 45조 보는 것처럼 여러 이권을 돌려줘야 되고 독일의 모든 식민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의 책임이 독일에 있음을 확인했었고 막대한 배상금을 부여해야 된다는 거. 지금 현재 2학년 교과서에서는 200억 마르크 금화에 해당하는 X라고 되어 있는데 3학년 교과서에는 다른 금액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비교해서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르사유 조약의 핵심 내용은 독일한테 막대한 배상금과 책임을 지우면서 보복주의 성격이 상당히 강해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여러 강대국들이 국제연맹을 만듭니다. 다시는 1차 세계대전 같은 후유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평화와 협력을 위해서 청사를 했습니다. 한계점으로는 미국, 소련 같은 강대국이 참여하지 않아서 어떤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군사 수단이 없기 때문에 독일처럼 다른 나라 침략하더라도 경제적인 제재만 가했었지 군사적으로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름만 있을 뿐 현실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었다라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전조약,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한 조약들도 체결했었고 군비, 군사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조약, 구체적으로는 워싱턴 회의 같은 이런 조약들, 회의들도 지속적으로 체결이 되고 세계의 이제 넘버원이 미국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패한 나라로부터 새로 독립한 신생 독립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민주공화정을 채택했고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했던 여성들도 참정권이 인정이 되고 보통선거, 일정 나이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보통선거권이 인정되었고 노동자의 권리가 확대되는 등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변화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